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요섭이와 사랑이의 중국 리포트. 여기는 항주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절강성 항주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학번 김요섭. 저는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년간 절강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김사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언론을 전달해드림으로써 현재 중국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더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모습과 유학생활 중에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는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남경 대도살기념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요섭이와 사랑이의 차이나 리포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재 중국에 유학 중인 대학생 하나하고 고등학교 이제 남매지간입니다. 우리 학회 이사님 가운데에서 화순에 계시는 김광남 원장님의 자제들이에요. 둘 다 지금 절강대학교, 항주에 있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요섭이는, 사랑이는 중국 정부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한 달에 용돈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어학연수 비슷하게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만나서 젊은 너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뉴스가 관심이 있는지 그 뉴스를 하나씩 몇 개씩 골라가지고 원문과 더불어서 번역문을 보내주면은 그 뉴스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달마트 때마다 보고를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기대 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뭐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난주까지 무려 10개의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의 눈으로 골라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다양하게 10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뉴스인가 전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중국을 좀 알리는 아예 제목을 제가 이제 요섭이와 사랑이의 차이나 리포트라고 했습니다. 차이나 리포트에서 보내온 10개의 뉴스거리입니다. 첫 번째, 물론 10개는 다 안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10개를 만들었어요. 특히 건국 70주년 관계되어 있는 기사가 를 보내왔길래 건국 70주년과 관계되어 있는 꼭지를 제가 세 꼭지로 늘려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네 번째 이제 왕홍의 3억 위엔을 투자한 마윈 이야기가 또 주목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대만의 타이완의 아주 톱스타입니다. 그 톱스타가 좋아하는 요 스타가 밀크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브랜드로 밀크티 가게를 대만에 열었는데 여기 대박을 내니까 중국 대륙의 항주에 와가지고 그 밀크티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서 국내 여행이 지금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어디 단체 여행 가면은 출석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출석 부릅니다 하면은 쭉 이제 그것처럼 중국도 여행을 출석 체크식으로 나 여기 왔다 갔다 간다 이런 여행이 또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뉴스도 한 꼭지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단신으로는 중국에는 그 좋은 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외고나 그 자사고나 이런 쪽 이름을 실험학교라고 실험자를 붙여요. 그래서 유학 관계되어 있는 정보로서 한참 실험자가 붙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위상이 브랜드 가치가 24위로 이제 추락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단신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노령화 때문에 심각한 이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격화된 중국식 양로 시스템에 관한 단신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위챗은 뭐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뭐 카톡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위챗을 딱 눌러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화면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초기 화면에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뉴스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8개 정도 되는 꼭지 뉴스를 보내왔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관심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를 분석해 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국 70주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건국 70주년 행사 관련돼 가지고 전국에서 뭐 축하 열기가 대단했죠. 물론 홍콩 상황 때문에 건국 70주년 행사가 약간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만은 이 7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정부 자체가. 그리고 군대 사열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각지 축하하는 사진 몇 장 하고 중국 건국 70주년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 군대 사열 모습을 좀 영상으로 전해드린 다음에 그 군대 사열에서 나타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국의 대도시에서 뭐 전부 다 네온사인 그 다음에 불꽃놀이 다양한 축제 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안이라고 하는 호북성 성도인 무안에서 이제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불을 밝혀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건국 70주년과 신중국 건국 과정에 대한 간략한 역사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현대사를 좀 간략하게 연도순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먼저 군대 사열부터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50초짜리로 만드는 홍보 영상이고요. KBS 뉴스입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이제 굴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대국 굴기입니다. 그 굴기 가운데는 뭐 경제, 군사 모든 방면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 주석이 인사말을 할 때 축사할 때 량거 바이니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100주년, 두 개의 100년이 21세기 내 중국이 맞이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에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있고 2049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건국 100주년을 맞기 전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치렀고 시 주석이 퇴임하기 전에 2021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는 아마 이보다 더 클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2049년 이전에 모든 방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큰 국가 전략이자 방향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9년까지의 중국 현대사를 연대순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한 건 뭐 잘 아시죠, 그죠? 이게 신해혁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끌어온 왕조 체제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끝장이 났고요.
신의 혁명을 다른 말로 1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완의 혁명입니다. 완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혁명이라고 되게 부르고 1949년 신중국 성립이 이제 혁명의 완성 과정으로 되게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912년에 손중산, 되게 이제 손중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손문과 관계되어 있는 순원과 관계되어 있는 유적지들은 전부 다 중산이라는 이름을 호를 씁니다. 그래서 손문의 무덤은 중산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손문의 고향인 광동성 쪽에 가면은 중산시라고 아예 따로 있습니다. 손문의 중산이 잔가 그럴 겁니다. 아마 잔가 혼가 그런데 손중산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중국 혁명 동지회를 바꿔가지고 국민당이 또 그 해에 결성이 됐고요. 1912년부터 이 신의 혁명 자체가 미완의 혁명이 되다 보니까 군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1916년까지. 그리고 1917년에 공산당 설립자인 진덕수가 문학혁명론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산당 활동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1918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인 노신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를 했고요. 공산당 초기 지도자인 이대조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민의 승리라고 하는 글을 발표해가지고 본격적인 공산주의 혁명 열기를 이제 북돋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9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오사운동이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터져 나왔고 이 오사운동은 우리나라의 3.1 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1920년에 진덕수가 중국 사회주의 청년당을 결성함으로써 공산당 창립에 디딤돌을 놨고요. 1921년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상하이에서 열리는 바람, 이게 이제 공산당 창립입니다. 본격적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중국 그 체제를 이해하실 때 보면은 제1회 전국 대표 대회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가장 큰 대회입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24년에 국민당이 제1회 전국 대표 대회를 광저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제 대결 체제가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됐고, 1차 국공합작이 24년에 이루어집니다. 일단 손을 잡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있고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27년까지 1차 국공합작이 유지가 됐고요. 25년에 손중산이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59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고요. 5월 30일 날 상해에서 상해 참안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외세가 중국 인민들을 박해하고 탄압함으로써 특히 이제 일본이 탄압을 함으로써 파업이라든지 동맹휴업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7년에 4.12 사건, 좌익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개석이 무한정부와 별도로 남경에다가 또 정부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제5차 전국 대표대회가 무창에서 오늘날로 이건 무안입니다. 호북성 무안에서 개최가 됐고 그리고 공산당 군대의 이름인 홍군이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 중국은 뭐 전부 다 붉은색을 그저 숭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산당 정권은 그래서 군대도 홍군이라고 부릅니다. 1928년에 모택동이 호남성을 떠나가지고 강서정 정강산입니다. 정강산에다가 근거지를 새로 확보를 합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혁명 성지로 불립니다. 정강산은. 그리고 제남에서 산동성 제남에서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것도 일본이 중국 국민들을 탄압하고 살해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1929년에 중국하고 소련이 국교를 단절하고요. 국민당은 진독수를 제명을 시킵니다. 1930년에 좌익작가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인들이 이 작가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일반 중국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옛날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신문이나 호해나 잡지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뉴스와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력이 대단히
결정적으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노신을 비롯해서 모순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한 50여 명이 좌익 작가 연맹을 결성함으로써 공산당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중국 공산당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가 강서성 서금이라는 곳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일본이 1932년에 만주국, 중국 사람들은 이걸 위만주라고 합니다. 밑자는 가짜, 가짜를 얘기합니다. 가짜 만주국. 여기 이제 중국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부위를 여기 괴뢰로 목도각시로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수립을 했고요. 국민당은 장개석이가 수도를 낙양에서 남경으로 옮겼습니다. 1933년에 풍옥상 등 항일 동맹군이 결성이 됐고요. 그런데 장개석은 이와는 반대로 대일 항전을 완화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정적으로 공산당과의 노선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됐고, 장개석이 5번째로 공산당을 포위 공격합니다. 1930년 이후로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5차례나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원하는 만큼 소득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5차 공산당 공격 때문에 이게 제일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 하는 수 없이 공산당 지도부들이 대장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1933년입니다. 그래서 강서성을 떠나가지고 저 섬서성 잘 아시는 연안까지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그거를 장정이라고 부르고 또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장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듬해 10월 15일부터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1935년까지 1년 넘어 걸려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연안까지 대장정을 하고 연안에다가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것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35년 10월 10일 날 장정이 완료가 되고 연안에 정착을 했고요. 11월에 항일 구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에 있어서 명분을 공산당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온 적을 먼저 내쳐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냐라고 하는 이 명분은 그 당시 중국 인민들한테는 큰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공산당 지도자인 구추백이라고 하는 언론인입니다. 국민당 부안국에 체포돼서 총살당합니다. 이 구추백이라는 인물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장정을 따라가지 않고 상해에 남아가지고 펜으로 열심히 혁명 정신을 전파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공산당 초기 지도자입니다. 1936년에 노신이 10월 19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10월 12일 날, 이거 서한사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국공합작, 그 다음에 항일 노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장개석이 서한을 방문했을 때 장학량이 서한에서 장개석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항명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체포를 해가지고 그 서한사변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중국 서한에 가면은 화청지라고 있죠.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이 목욕하던 온천이 화청지입니다. 그 화청지 가면은 서한사변이 일어났던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남아 있고 그 당시 장개석이 와가지고 쉬던 사무실도 있고 침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장학량이 들이닥쳐가지고 밤에 들이닥쳐서 총을 쏘고 하니까 장개석이 그 뒤에 있는 여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산 중턱에서 붙잡히거든요. 붙잡혀서 장학량의 이제 무력으로 국공합작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죽이겠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개석이 국공합작에 찬성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의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37년에 7월 7일 날 북경에 있는 노구교회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런 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침으로써 장개석이 어쩔 수 없이 국공합작에 사인을 함으로써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고요. 11월에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을 했고 12월 달에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보셨던 남경 대도살 사건이 바로 이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6주 동안에 12월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1월 초까지 6주 동안에 무려 30만 명을 학살한
아주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만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 남경 대도살에 관한 동영상을 올려 놓을 테니까 이제 편집이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년에 팔로군을 제18집단군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 확대 제6기 6중 전회가 개최가 됩니다.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요. 40년에 모택동이 신민주주의론을 발표하고요. 반면에 국내에서는 매판 매국학자들이 일본과 결탁해가지고 남경과 상해에서 중일문화협회라고 하는 걸 결성을 합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친일 문학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본도 중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저하게 박멸당합니다. 49년 이후에. 우리하고 달리 중국 같은 경우는 매국을 했거나 남의 나라에 앞잡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하게 심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직까지도 친일 문제가 또 심심하면 터져 나오고 그죠. 또 그런 친일과 매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중국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의 공산당 정권의 시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친일 문제라든지 매국 문제라든지 매판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났고 단죄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왕조 체제의 그림자도 역사 교육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제왕들을 시호로 불러주지 않고 우리가 태종이나 세종이나 세조로 부르지 않고 본명을 부릅니다. 바로 호칭의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역사 교육에 새로운 역사관을 젊은 세대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당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세민이라고 하지. 이 호칭의 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봉건 사고 방식으로 시호라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붙여주는 신하들이 붙여주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엉망으로 하고 폭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붙여주는 시호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가지고 뭐 안타까운 이 호칭 정도를 써주지 안 그러면은 다 좋은 클택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좋은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 교육자들은. 그래서 본명으로 아예 불러버리는 거죠. 장개석은 좌익 문학인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시켰고요. 40년 무렵부터. 41년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 독일의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시작했고요. 12월 8일 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습을 한 사건입니다. 42년에 연안에서 정풍운동이 벌어졌고요. 모택동은 연안 문예 강좌를 발표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노선과 자기 권력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삼광작전으로 팔로군 하부 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굉장히 악랄한 만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자는 이제 빛광자를 쓰는데 중국말에서 광자는 싹 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고 모두 빼앗고 모두 불태우는 모조리 불태우는 삼광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은 바가 있고요. 국민당 정부가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공산당 소탕작전에 이제 나섭니다. 1943년에 국공관계가 완전히 악화됐고 12월 22일 날 카이로 회담이 있었습니다. 45년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8월 28일 날 장개석과 모택동이 중경에서 회담을 했고요. 11월에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국공내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45년 11월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부터 46년에 국민당이 중경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국공내전이 본격화됨으로써 10월 달에는 남경에서 국공회담이 다시 재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늘 평양선을 이제 그음으로써
무력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47년 2월 28일 날 대만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났고 7월 달 장개석이 또 한 번 국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9월에 중국 공산당 군대가 총반격을 선언을 했고 10월 달에 인민해방군 총부가 모택동의 명의로 전치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뭐냐 그러면 토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지 국유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인민들의 이제 민심을 공산당 쪽으로 완전히 돌리는 조치가 일어났고 인민은행이 그해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48년 1월 1일 날 모택동이 극동 코민포럼 창설을 제안을 했고요. 인민해방군이 장개석 군대에게 국민당 군대에게 총 공격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미국이 여기 개입을 합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 가지고 대중국 4억 6,300만 달러 원조를 가계를 했습니다만은 부패한 국민당 정권이 이 원조 돈을 전부 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로 빼돌리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기를 사들이면 바로 그 다음날 공산당한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썩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인민해방군이 북경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월 8일 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소련에다가 국민당이 내전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거죠. 이미 서구 강대국들은 중국의 대세가 공산당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 셈입니다. 1월 14일 날 모택동이 8개항 평화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1월 21일 날 장개석이 총통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을 하고 9월 21일 날 북경에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건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아까 보셨던 사열식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절이 10월 1일이 된 겁니다. 중국에. 10월 2일 날 소련이 잽싸게 중국 정부를 인정을 합니다. 공산당 정부를. 11월 30일 날 인민해방군이 중경을 점령하고 장개석이 중경에서 대만으로 일단 청도로 칭다오로 도피를 했다가 12월 8일 날 타이베이로 대만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3일 만에 대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에다가 국민당 정권을 수립을 했죠. 그죠? 이게 잘 아시는 오늘날 대만 정권입니다. 여기까지가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중국의 건국 과정을 간단하게 1911년부터 소개를 해드렸고요.